그런데 어떤 작업장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 분리를 시켜 놓거나 하루 종일 그냥 뭐 시간만 때우게 하고 본인들은 안녕하세요. 따뜻한 진료실의 황수경입니다. 오늘은 선생님하고 나는 친하니까 그리고 오영재와 수재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하고 나는 친하니까는 15년차 특수교사인 권용덕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꼭 무엇이 될 필요는 없어. 하지 못하면 큰일 날 일도 없지. 겨울이 지나고 핀 봄꽃처럼 꽤 고된 이 세상에서 자기답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지고 소중해.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달리는,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오가는, 이미 넌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야. 시혁이가 장애 진단을 받고 빨라도 느린 세상에 이렇게 천천히 느리게 살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절망을 많이 했거든요. 느린 것을 인정하기 힘들었고 남들이 느려도 괜찮다, 뭐 인정하라, 뭐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할 때도 사실 공감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고, 야, 네 자식이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시혁이랑 함께 살다 보니까 얘도 느려도 나아가고 있구나, 또 뭔가를 익히고 있구나, 발전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혁이도 자기만의 색깔로 이 세상을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구나, 어떤 모습이든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는 게 정말 실감이 되더라고요. 시혁이는 아마도 지금도 학교에서 열심히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 자기답게 살기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심한 이런 사회에서는 사회의 잣대에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채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거절되지 않고 좀 자기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서 채워지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용덕 선생님께서는 시쓰기를 이런 중요한 도구로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아이들과 시를 공부하고 있다. 우리는 직접 겪은 일 중에 기억나는 걸 함께 이야기하고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며 글을 써내려간다. 이렇게 쓴 글을 다듬고 중요한 낱말과 문장을 고르며 조금씩 시로 조각한다. 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서 배경도 꾸민다. 시는 어렵지 않다. 내가 경험하고 느낀 걸 표현하고 싶은 방법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다. 아이들의 모습이 각자 다른 것처럼 아이들이 쓴 시도 가지각색이다. 시가 어려운 건 어렵게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못할 것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문을 걸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발달장애 아이들이 어떻게 시를 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렵다고 보면 끝도 없이 어렵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들 중에 저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도저히 자신이 없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할 수 있다, 됐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언어가 힘을 가진 마법의 어떤 주문처럼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시혁이에게 어떤 주문을 자주 걸어주시나요? 그 노래도 보면 너라면 할 수 있어, 뭐 할 수가 있어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너무 옛날 노래이긴 한데 어느 날 시혁이랑 가면서 이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주문을 걸어봐야 되겠다. 근데 이 할 수 있다는 거 얘가 알아들을까? 이 의미를 알까 했는데 시혁이한테 뭐 운동을 하거나 학습할 때도 시혁아 이거 네가 할 수 있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너 분명히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해보자.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응원이 되고 주문이 된 거죠. 모두가 잘날 수는 없어. 모든 걸 잘할 수도 없어. 하지만 누구나 장점은 있지. 실수 투성이처럼 보여도 말이야. 진흙 속에서 빛나는 진주처럼 우리도 빛나는 걸 품고 있어. 내 안에서 가능성을 찾고 그걸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만의 빛나는 장점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사실 누구나 빛나는 진주를 자신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런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힘듦을 느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호주의 초등학교를 방문했다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너무 산만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수업 중인데 줄넘기를 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그 학부모한테 전화가 와서 약을 먹어야 될 것 같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라,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그걸 다양성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함께 응원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놀이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어머님이 보시기에 시혁이 많이 가진 그런 빛나는 진주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혁이도 첫 도전이 힘든데 낯설어도 도전해보고 할 수 있다는 주문을 들으면서 일단 해보는 거예요. 힘든 일을 일단 도전해보고 만약에 힘들었으면 다음에는 안 할지언정 오늘 닥쳐야 되는 과제는 또 열심히 하고, 이게 처음부터 단박이 된 건 아니지만 여러 번 이제 좌절하고 부딪히고 느끼면서 시혁이만의 속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빛을 찾아가는 과정, 지금 이 과정을 시혁이랑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과 시혁이가 함께 지금 빛을 찾아가고 계신 과정에 계신 거군요. 네, 낯설어도 계속 도전하면서. 네. 오늘도 학수는 복도를 달린다. 옷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교실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작하며 수업을 방해하고, 옷을 입은 채로 수영장에 뛰어들고, 식사 시간엔 추가 배식돼서 손으로 음식을 퍼먹어도 아무도 학수를 제지할 수 없었다. 학수는 매트를 교실 자기 자리 뒤편에 두고는 그 위에 누워있길 좋아했다. 다른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학기 초 동안만이라도 매트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학수는 매트에 누워있을 때만큼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해도 된다. 공부하기, 과제하기, 의자에 앉아있기, 학생이라면 응당해야 할 일이 학수에게는 정말 괴로운 일이었나 보다. 옷을 벗고 달리는 건 노출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거다. 학수는 더 이상 옷을 벗지 않았다. 그리고 웃음이 많아졌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매트와 이별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학수를 의자에 앉히고 매트에 누울 수 있는 시간을 정한 다음 그 시간을 점차 줄이기로 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며 다시 옷을 벗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고, 의자에 앉으라고 하면 교실 컴퓨터로 달려가 화풀이를 하며 수업을 방해해 중단됐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나는 참을성 있게 학수를 달래고 가르치며 매트에 눕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갔다. 또 잘한 일이 있으면 매트에 잠시 누워 쉴 수 있도록 했다. 어느 날 학수는 매트 없이 자리에 앉아 하루를 보냈다. 학수는 이제 늘 웃는 아이가 됐다. 우리는 더 이상 복도에서 옷을 벗고 뛰는 학수를, 수업 시간에 컴퓨터를 마음대로 해서 방해하는 학수를 마주하지 못했다. 이렇게 학수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사를 항상 믿고 따라주셨다. 나 역시도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어 노력했다. 선생님도 학수도 부모님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학수가 더 이상 문제 행동을 하지 않고 늘 웃는 아이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기적처럼 느껴지면서 저한테도 너무 시사하는 바가 많았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게 된 그런 요인들 중에 매트라고 하는 숨쉴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 그리고 매트 쓰는 시간을 서로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준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주신 부모님, 이 모든 것들이 종합이 돼서 학수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혹시 이렇게 완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셨나요? 학교에 입학하고 지금까지 7명의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잘하고 있다고 저도 응원해 주시고,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서 시혁이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해요. 양육자 입장에서 불만을 품으려면 끝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삐딱하게 보려면 계속 삐딱해지는데 내 아이를 맡기는 선생님을 굉장히 신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믿는 만큼 선생님이 저를 또 믿어주셨고, 그런 관계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신뢰해서 시혁이가 조금 더 잘 성장할 수 있었지 않을까, 더 사랑받는 아이로 자랄 수 있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만났지만 또 어머님이 또 선생님한테 전폭적인 또 신뢰와 믿음을 주면서 그것이 또 시혁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게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동안은 이런 좋은 선생님도 계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진로를 생각하면 이런 도움이나 좋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없을 수 있어서 그게 참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 특수교육 현장은 학업보다는 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능력이 좋은 아이들은 비장애인이 다니는 회사에 취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에 취업한다. 근로사업장에서는
비장애인 직원의 작업 환경에서 분리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월급과 복지제도를 누리지 못하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게 된다. 보호작업장은 최저임금에 적용해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통 10에서 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일한다. 이런 곳마저도 가지 못한 아이들이 돈을 내며 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 안에서만 직업과 취업을 다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듯 출퇴근을 하고 본인에게 맞는 일을 하면서 동료를 만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측면으로 봐야 할 것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능력에 따라 삶이 정해지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니 말이다. 저희 스텔라 스텝스의 최종 목표가 아이들에게 직업 갖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제가 시어기와 근무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뭐든지 일반인과 어울리게 하면서 좀 너무 간단한 일만 시키는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수준이 있는 일도 조금 도전적으로 시켜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작업장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 분리를 시켜놓거나 하루 종일 그냥 뭐 시간만 때우게 하고 또는 직업 교육을 하는 것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뭐 예를 들어 바리스타 교육만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저도 정말 공감해요. 회사는 사실 성과가 중요하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어요. 그럼 분명히 시간이 좀 걸리고 느리더라도 아이들이 노력하는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분명히 될 거거든요. 네, 아까 성과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평균 수준의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저는 시어기랑 같이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게 성과 자체가 아니라 얘는 정말 질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은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측면이었거든요. 그런 면들을 많은 어떤 회사의 인력을 담당하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되셨으면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